네. 자, 2부 순서는요, 고려대학교 김형준 교수님의 디지털 금융통화 입법 과제를 주제로 한 강연으로 문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Now we'll have a presentation by Professor Hyungjun Kim from Korea University. 네, 여러분 모두 집중해서 경청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박수로 맞아 주십시오. Please welcome him with a big round of applause. 예, 제가 원래 이 강연 요청을 받을 적에는 한 50명쯤 계실 거라고 그래서 제가 수락을 했는데 와서 보니까 이렇게 1000명씩 계셔가지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제 발표 자료는 여러분이 가지고 계시는 이 책자에 다 있어서 제가 이것을 준비해온 대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발표를 하기 전에 제가 집에서 텔레비전 보면서 감동받은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하나 전해드릴까 합니다. 우리 동계올림픽이 끝났는데 거기에서 놀랍게도 윤성빈 선수가 스켈리톤에서 금메달을 받았습니다. 이 운동은 굉장히 위험해서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운동이었고, 윤성빈 선수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스켈리톤을 처음 보고 이걸 자기가 해야 되겠다고 해서 6년 준비해가지고 금메달을 땄는데, 사람들이 어머니에게 물어봤습니다. 이렇게 위험한 운동을 어떻게 하게 했습니까? 그랬더니 세상에 위험하지 않은 종목이 없고 위험하지 않은 삶이 없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서 제가 큰 감동을 받았고요. 지금 저희가 처해 있는 이 상황에 딱 맞는 말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암호화폐에 대해서는 굉장히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또 이게 거품이기 때문에 곧 꺼질 것이고 여기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상투를 잡아서 힘들 거다 하는 얘기를 했는데, 저는 이제 이거에 대해서 좀 다른 견해를 여러분에게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1602년에 최초의 주식회사가 네덜란드에서 만들어졌는데, 이게 동인도 회사입니다. 그때 발행한 주식이 지금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암호화폐하고 아주 유사하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신대륙 개척 시대를 거쳐서 산업혁명을 주도하는데 이 주식이 굉장히 큰 역할을 했습니다. 미국의 대륙횡단 철도 부설이라든지 중요한 고비마다 큰 역할을 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이 기억하시는 것처럼 1995년부터 2000년까지 주식 버블이 있었는데, 그때 닷컴 버블, 인터넷과 스마트폰 시대를 거치면서 IPO가 큰 역할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돌이켜보면 지금 ICO가 그 역할을 이렇게 이제 대신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013년도에 코인 공개라고 하는 제도가 처음 도입이 됐습니다. 그리고 2014년도에 이더리움이라고 하는 것이 역시 ICO를 거쳐서 많은 돈을 모았는데, 그때 불과 20살이던 비탈릭 부테리지라고 하는 청년이 ICO를 했고, ICO를 시작한 지 12시간 만에 비트코인 3,700개를 모았습니다. 그런데 그 가격이 약 200억 원 정도 되는
거금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우리가 기업 공개를 하려고 하면 얼마나 힘들게 해서 돈을 모으는데 불과 12시간 만에 이렇게 거금이 모였다는 것. 그리고 그 ICO를 할 적에 백서 한 장을 가지고 이 돈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놀랬고, 또 최근에 사람들이 놀랬는데 그건 뭐냐면, 그렇게 해서 돈을 모아서 이더리움이라고 하는 걸 만들었더니 얘가 암호화폐의 그 플랫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으로 해서 사람들이 ICO의 중요성을 깨닫게 됐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기업 공개는 우리가 먼저 기업을 만들어서 몇 년 운영을 해보고 실적이 나는데 추가 자금이 더 필요하다 할 적에 기업 공개를 합니다. 그런데 ICO는 우리가 그 백서 한 장 가지고 분초를 다투는 이 세상에서 돈을 모으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그 ICO라고 하는 문화에 대해서 우리가 잘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2017년 9월부터 이제 비트코인 가격이 오르고 하니까 한국 정부에서 규제 대책을 내놓았는데, 저는 이 그 대책이 너무나 성급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9월에는 ICO를 금지한다고 했고 12월에는 거래소를 폐쇄하는 그런 법을 만들겠다, 폐쇄하겠다고 하고 이제 1월 달에 법을 만들겠다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 젊은 세대의 그 공분을 불러일으켰고 20만 명이 넘는 그 청년들이 청와대에 청원을 넣으면서 정부가 여기서 많이 물러났습니다. 전 세계에서 그 ICO를 금지한다고 한 국가는 중국하고 한국밖에 없습니다. 중국도 지금 이제 좀 뒤로 발을 빼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거래소를 폐지하는 법안을 만들겠다고 하는 것도 좀 그 지나친 면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거래소라고 하는 것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데 암호화폐를 법정화폐로 바꿔주는 그런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그 거래소를 통해서 불법 자금을 거래할 경우에 거래소의 실명화 작업을 통해서 불법 자금을 추적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장차 우리가 세금을 걷어야 되는데 그때도 역시 거래소를 통해서 이런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거래소를 통해서 우리의 그 꿈이 실현되기도 하고 좌절을 맛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양질의 일자리가 많이 생깁니다. 작년 그 중반까지만 해도 한국의 거래소 빗썸이 세계에서 거래량 1위를 했는데, 원래 시작할 때는 구멍가게처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작년 말에 직원이 한 400명이 됐고 올해 정규 직원 400명을 또 뽑겠다고 이렇게 신문에 발표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이 우리 산업을 일으키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많이 한다 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정부가 그 규제를 하는 것은 바람직합니다. 그런데 한국에서 이 규제에 대한 오해가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규제는 그 최소한의 규제를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그런데 언론이나 이런 곳에서 규제 그러면 금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규제를 한다면 마땅히 그 투자자를 보호하고 불법 자금을 차단하고 새로운 산업을 진흥한다는 세 가지 목표를 달성하는데 목표가 맞춰져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신뢰할 수 있는 암호화폐. 지금 투자해서 손해를 많이 봤다는 사람들은 대개 그 다단계에 빠진 분들이거든요. 이분들은 정보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초창기에는 암호화폐에 투자를 했는데 ICO를 통해서 장차 나올 암호화폐에 투자하는 것이 굉장히 바람직하다 하는 것을 많은 분이 깨달으셨습니다. 그런데 시장에 나와서 명성이 확보된 그런 코인 말고 지금 백서만 가지고 ICO를 하는데 과연 어떤 그 ICO가 정말 좋은 거냐 하는 것은 알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해서 정보를 제공해주는 그런 기관들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주식 거래할 적에도 투자 적격 업체가 있는 것처럼 여기에도 이런 것이 필요하고 거래소가 해킹을 당하고 하는데 그 현재의 거래소는 그 상당히 영세하기 때문에 우리가 높은 수준의 보안 가이드라인 같은 것을 지키도록 정부가 이렇게 그 나서서 도와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정부가 또 이제 해야 될 일이 그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우리가 신원 확인이라든지 이런 것을 그 해야 되고 이런 일은 이미 우리 거래소 같은 곳에서도 이루어지고 있고 또 최근에 그 가상계좌 막았던 것에서도 이런 일이 지금 그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암호화폐를 이용한 금융산업 또는 그 이것과 관련된 여러 가지 새로운 산업에 대해서도 정부가 그 진흥을 고려해야 됩니다. 정부는 지금까지 이 암호화폐 가격이 너무 높이 오른다 이런 데만 관점을 뒀었는데 특별히 암호화폐가 한국 금융산업의 지평을 넓히고 선진화시킬 것으로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거의 그 소식을 듣지 못하셨을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작년 말에 현대그룹에서 현대그룹이라고 하면 또 뭐 약간의 오해가 있겠지만 그 현대 BSNC라고 하는 그 정대선 씨가 그 이끌고 있는 이 기업에서 스위스를 통해 가지고 ICO를 했는데 그때 모은 금액이 2억 5,800만 달러 정도 모았습니다. 거의 3천억 정도에 해당되는 이런 돈을 그 모아서 2017년까지 최고 금액을 전 세계에서 최고의 금액을 모았고요. 그 다음에 저는 정말로 안타까운 게 작년 여름이나 한 그 10월, 뭐 11월 이때까지만 해도 한국의 빗썸이 거래소에서 세계 전체에서 1등을 하고 그러다가 업비트가 이제 그것을 이어받아 가지고 1등을 했는데 제 기억으로 업비트가 그 거래를 많이 한 날은 하루에 약 그 8조 정도를 거래를 했습니다. 그래서 수수료가 0.1%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 업비트에서 하루 수수료가 약 88억 원 정도 되는 이런 금액을 벌어들이고 했는데 정부의 이제 그런 규제나 이런 것으로 해가지고 지금은 순위가 좀 뒤로 밀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생각하면 우리가 새로운 산업을 일으키는데 좀 더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요. 이런 민간의 실력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한국이 차세대 금융강국으로 발돋움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지금 ICO를 금지하고 있는데 이것을 허용으로 선회하고 한국에도 스위스처럼 크립토밸리를 육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듣기로 6월 지방선거가 있어서
몇몇 그 지방 자치단체에서 이 크립토밸리를 선거 공약으로 이렇게 내세우려고 하고 있는 그런 움직임에 대해서 제가 좀 듣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우리가 규제를 하려고 그러면 규제는 일단 그 예측이 가능해야 되고 공정해야 되고 실효성이 있어야 됩니다. 정부가 규제를 하면 다음 규제가 어떤 것이 될지 이렇게 예측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미국에서 이렇게 금리를 올릴 적에 언론에서 이렇게 미리 예측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국에서는 규제를 한다 그러면 갑자기 뭐 금지를 한다거나 그래가지고 충격을 주고 있는데 좀 우리가 예측 가능성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또 우리가 그 앞에서도 핀테크 얘기를 여러 번 하셨는데 한국에서도 그 트랜스퍼와이스라고 하는 그런 그 송금 업체가 영국에 있습니다. 이것을 본따서 한국에서도 이제 그 유아 송금을 그 핀텍 기술을 통해서 하려고 그랬는데 한국에서는 이게 환칙이다 해가지고 허용을 했다가 다시 또 금지시키는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한국의 그 더루프라고 하는 회사가 여의도에 있거든요. 이 회사에서 작년에 ICO를 했고 그때 발행한 그 코인이 한때 약 $10 정도까지 가격이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초창기에 그 ICO 할 때 코인 하나에 100원씩 산 사람들은 그게 거의 100배 정도 올라가지고 이렇게 큰 수익을 낼 수 있었는데 그렇지만 이 그 더루프라고 하는 그 회사는 자기네 회사가 한국 회사다 이런 인상을 주지 않으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언제 한국에서 또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규제가 있을지 몰라서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그 우리가 그 암호화폐 같은 것이 암호화폐가 2009년에 처음 그 나왔는데 이렇게 암호화폐가 그 나오게 되면 사회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칩니다. 젊은 사람들은 그 기술을 다 이해하고 열광을 하는데 기성세대들은 그것을 잘 이해를 못합니다. 이런 기술이 그 사회에 얼마나 큰 그 영향을 미치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요. 그 예를 들어서 중앙은행이 예를 들면 한국은행이 암호화폐를 만들게 되면 그러면 시중은행이 없어진다고 그럽니다. 이렇게 놀라운 사회 변혁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잘 대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ICO를 할 적에 우리 정부에서는 이제 어떤 대응을 해줬으면 좋겠느냐 하면 미국처럼 좀 해줬으면 좋겠다. 미국에서는 이 ICO가 증권에 그 토큰이 증권에 해당이 되면 미국 증권법에 의해서 우리 그 기존에 기업 공개하듯이 이렇게 하도록 권유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작년에 미국에서 그 파일 코인이라고 하는 것이 그 절차에 따라서 ICO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증권법에 따르도록 하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우리가 그 토큰을 살 적에 증권회사 같은 곳에 가서 이렇게 사도 되고 그러면 개인이 사고 싶으면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개인일 경우에는 자기의 개인 소득이 연간 $200,000가 넘으면 그러니까 이제 재산이 좀 있는 사람들이죠. 자기 혼자 소득이 20만 불이 넘지 않으면 부부 합산해서 30만 불이 넘으면 이렇게 토큰을
살 수 있도록 이런 제도를 해서 한국에서도 좀 이런 식으로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 정부에 좀 권유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자, 그러면 정부에서 ICO를 금지했는데 지금 갑자기 또 ICO를 허용한다고 그러면 정부 체면이 좀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다고 하면 한 1년 정도 규제 샌드박스라는 걸 적용해가지고 거기에서 몇 개 회사에다가 ICO를 한번 해보게 하고, 그런 다음에 한 1년 지난 다음에 보니까 별로 문제가 없다. 그러면 ICO를 허용하는 이런 방법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정부에서 이제 암호화폐나 뭐 가상화폐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법을 만들려고 해서 제가 정부에서 좀 이건 자제했으면 좋겠다. 제가 이렇게 국회에 가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이쪽이 너무나 기술이 급격하게 변하고 있는데 우리가 오늘 암호화폐는 이런 것이다 하고 정의를 하면 다음날 보면 그게 잘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세상이 빨리 달라지고 있기 때문에 좀 기다렸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고요. 또 많은 사람들이 비트코인 그거 막 가격이 막 오르고 내리고 해서 이거 어떻게 쓰느냐 이런 얘기를 하니까 이 암호화폐 만드는 사람들이 그렇다 그러면 달러하고 연동이 되는 그런 코인을 만들자. 그래서 스팀 달러라든지 뭐 테더라든지 이런 코인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이 기술이 훨씬 잘 적응을 하고 있다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한국에서는 이 암호화폐 또는 뭐 블록체인과 관련해서 우리가 그 투기적 성질만 그 사이에 너무나 강조를 했는데 그 뒤에 숨어 있는 기술적 특성 또는 얘가 산업에 얼마나 큰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이런 것을 좀 우리가 봤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우리가 규제 일변도로 해서 주로 여러분이 들은 목소리는 뭐냐면 법무부하고 금융위원회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제가 국회에 나가서 토론을 몇 번 해봤는데 그때 법무부에서 오신 분의 설명을 듣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처음에는 깜짝 놀랐는데 다음부터는 제가 놀라지 않았습니다. 정말 어떻게 21세기를 살고 있는데 16세기나 이런 때 그 이야기를 하시는가 하는 제가 그 느낌을 받았고요. 이제 우리가 규제는 금융위원회가 하고 지능은 예를 들어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같은 데가 했으면 좋겠다. 우리는 항상 지능과 규제를 같이 해야 되는데 너무나 우리가 규제에만 초점을 맞추지 않았는가 이런 그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 소비자 보호와 관련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그 스위스에서 우리로 말하면 금융위원회 같은 곳이 있는데 그게 그 핀마라고 하는 곳입니다. 이 핀마에서 지금 우리가 거래하고 있는 토큰 또는 암호화폐를 세 가지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중에 하나를 우리가 그 지불형이라고 얘기하는데 여기에 해당되는 게 이제 뭐 비트코인이나 이런 게 여기에 해당이 되고요. 얘는 자산으로서의 그런 그 가치도 있지만 보유하고 있으면 우리가 송금이나 이런 데 쓸 수 있어서 이제 지불형이라고 그러고요. 오늘날 우리가 쓰고 있는 대부분의 코인들은 이제 그 유틸리티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산형으로 이렇게 분류되어 있는 게 있는데 이것은 증권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증권에 해당이 되는 것들은 엄격하게 이제 규제를 거쳐야 되고요. 그런데 어떤 것이 증권형에 해당이 되고 어떤 것이 유틸리티형에 속하느냐 이것은 저희가 이렇게 섣불리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이건 굉장히 그 차이가 미묘해서 미국에서는 그 하위 테스트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이제 보통 그 재판을 통해서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최근에 기억하실 겁니다. 일본에서 그 코인체크라고 하는 거래소가 있는데 여기에서 큰 그 해킹 사고가 발생해 가지고요. 5천억 이상의 그 피해를 봤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약 그 26만 명이고 그래서 이제 그 회사에서 우리가 이 돈을 다 그 환불을 해주겠다 이렇게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한국에서는 그러면 그 안전하냐 뭐 이런 그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다행히도 한국은 작년에 유비시라든지 이런 곳에 그 해킹을 당해가지고 한국의 그 키사에서 나가가지고 이제 점검을 한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일본보다는 좀 그 안전한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지만 해킹에 있어서는 우리가 언제 어떻게 당할지 모르기 때문에 꼭 그 안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곳에서도 저는 보험 같은 제도를 만들면 좋겠다. 그래서 거래소에서도 보험에 가입을 하고 우리가 생명보험이 있어도 비행기 탈 적에 여행자 보험을 또 가입하는 것처럼 이런 보험 산업도 우리한테는 필요하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 자리에도 나도 코인을 하나 만들고 싶다. 뭐 이런 분이 계실 겁니다. 그런 분들은 일단 우리나라의 그 자금 거래 자본시장법과 관련돼 가지고 여러분이 이제 굉장히 그 민감하게 생각을 하셔야 되고 백서를 만들 적에 정말 구현 가능하도록 이렇게 만들어야 됩니다. 지금 그 ICO를 한 몇몇 그 회사들은 이제 그 정해진 날짜에 코인이 안 나온다거나 아니면 우리는 그 ICO 할 적에 이런 코인을 만들겠다고 했는데 그렇게 못 만든 것으로 해가지고 소송을 당하거나 이렇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국회나 뭐 아니면 정부에서 입법 관련해 가지고 할 일이 굉장히 많이 있을 텐데 우리가 그 관점에서 보면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런 그 원칙이 좀 지켜졌으면 좋겠다 하는 거고요. 저는 특별히 암호화폐는 문재인 정부에게 준 큰 선물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잘 키우면 정말 그 우리가 금융 선진국이 되고 많은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 수 있고 국민들이 이 금융 산업으로부터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다. 그런데 작년에 이게 선물인 줄 모르고 우리가 그 걷어찬 그런 그 예가 있습니다. 그 한국이 세계에서 가장 창의적인 국가이다 하는 지표를 블룸버그에서 이렇게 내놓았는데 지금 한국이 지금 6년인가 연속해서 1등을 하고 있거든요. 그랬더니 한국의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한국이 1등을 할 수 있느냐, 뭐 4등을 하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거기 이제 이의를 제기했는데 한국이 왜 1등을 할 수가 없습니까? 우리 예상치도 않았던 그 스켈레톤이라든지 아니면 매스 스타트에서 우리가 금메달을 따고 그러지 않습니까? 금융에서도 우리가 얼마든지 그런 그 열매를 맺을 수 있어서 우리가 이 암호화폐 정책에 있어서 좀 전향적인 자세를 보여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부디 이 우리가 받은 이 선물을 잘 가꾸어서
정부는 국가의 산업을 발전시키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일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도 여러분이 가진 그 열정을 가지고 이 암호화폐 산업에 있어서 큰 결실을 맺게 하는데 함께 동참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상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말씀 잘 들었습니다.